숨진 양평 공무원은 2016년부터 공운지구 개발 부담금 부과 업무를 담당한 팀장이었습니다. 김건희 일가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키맨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의혹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단도직입 들어가서 1차 소환 후 공무원이 숨졌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숨진 공무원의 유서가 가짜라고 합니다. 가짜 유서를 공개한 건데, 근데 유족이 공개한 게 아니라, 또는 경찰이 공개한 게 아니라 국힘당이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공개하는 과정에서 침울한 장동혁과 손수건을 준비해서 종이를 울고 있는 김성교 모습이 눈에 띄는 부분이고,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서 그 공개된 유서가 가짜였다고 합니다. 자, SBS 앵커마저 해당 메모를 경찰이나 유족이 아닌 국힘당이 공개한 게 너무 이례적이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공개한 메모는 유서가 아닙니다. 경찰이 직접 유서 진입 여부 파악을 해줬습니다. 유서는 경찰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공개한 그 메모는 어디서 왔는지 정확한 경로 파악이 중요하다. 기사를 보면 김성교가 입수해서 장동혁에게 줬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상해요. 김성교는 입건이 되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자신에게 아주 유리한 글이 쓰여져 있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는 메모만 가져와서 와, 유족의 상의도 없이 공개를 했다는 거. 상의는 했나? 아무튼 더구나 자, 일단 사람이 죽으면 부검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 어떻게 죽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경찰이 부검을 한다고 하면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양평 공무원 가족은 부검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여러 번 냈다고 합니다. 더구나 기사에서 타살 흔적 없다 이렇게 나온 기사가 있었는데 애곡이 된 거예요. 정확한 어딩은 유족 측 입장을 들어봤을 때 타살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이게 실제 어딩이죠. 부검을 하기 전엔 자살인지 타살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0.1%의 가능성을 가지고 부검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부검을 하지 말라라고 말한 사람 찾았습니다. 바로 김성교에게 가짜 유서를 건네준 변호사가 기자들을 만나 말을 한 것입니다. 유족이 직접 말한 게 아니고요. 전달만 한 것이죠. 그게 사실인지 여부는 모르는 것입니다. 어때요? 이해가 되지 않죠? 기자들은 유족들을 만나 이 부분에 대한 취재를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가짜 뉴스라고 언급하는 국힘에서는 진술서라고 언급한 이 메모 내용은 가히 기승전 특검입니다. 특검. 김건희 일가와 김성교에게 상당히 유리한 내용이겠죠. 특검이 압박 유도신문을 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 측 입장을 들어보면 강압도 회유도 없었다. 충분한 식사 휴식 시간 보장했고 공무원 동의로 조사 연장, 담당 경찰관이 건물 밖까지 동행 기가, CCTV에 기가 장면 촬영돼 있음. 이미 다른 공무원 통해 진술 확보, 그러니까 같은 진술을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진술 강요할 이유가 없었다. 자, 그리고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는 없었다. 이건 없었습니다. 확실히. 그리고 단 1회만 조사. 타 공무원들은 2회 이상 조사. 한마디로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강도가 상당히 낮은 조사였다. 또 그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1회 조사, 압수수색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이상한 점 몇 가지를 풀어봤습니다. 의구심이 드는 대목도 있고요. 먼저 김성규에게 전달한 변호사가 입수한 그 진술서, 정확히 어디서 왔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경찰은 유서를 공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유서 내용에도 그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입건된 김성교와 너무나 친밀합니다. 이 숨진 공무원이. 그래서 부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일단은 타살인지 아닌지부터 시작돼야겠죠. 조혜대가 이번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으면 탄핵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조희대가 지금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출석 요구서가 이미 전달되어 있는 상태죠. 다음 주 13일과 15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날 출석을 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틀 다 출석을 해야 돼요. 근데 조희대는 출석할 생각이 없겠죠. 그런데 출석을 안 할 경우 다양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할 준비. 지금 추미애 위원장은 조희대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죠. 물론 조희대 도망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희대가 여기서 어떤 방식으로든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을 때 그 후폭풍은 또 장난이 아닐 겁니다. 조희대로서는 외통수에 몰렸다. 더 이상 회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법원을 직접 찾아가서 청문회를 여는데 거기에 출석 안 한다. 그리고 동행명령장까지 발부될 건데 그걸 거부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거는 탄핵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전후 정황을 봤을 때 이번만큼은 조희대 탄핵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만약에 조희대가 출석을 거부한다면 탄핵 당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조희대는 말 그대로 외통수에 걸린 겁니다. 자, 노벨상 수상이 불발이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트럼프가 이에 대해 실망을 표하기보다는 내년 수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라고 보도했지만 트럼프의 발언을 보면 실망한 기색이 역력해 보이죠. 이번 수상은 24년의 한 일을 평가한 결과일 수도 있다. 나는 지난해 대선에 나서고 있었기 때문에 후보에서 배제되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을 포함해서 총 8건의 전쟁을 평화적으로 종식시켰다. 이 점을 강조하며 자신이 노벨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그 점을 강조했죠. 특히 수상자인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인 마차도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했는데 트럼프 하는 얘기가 마차도가 트럼프 당신을 기리는 마음으로 이 상을 받는다.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다. 라며 트럼프를 위로하자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럼 나한테 상을 달라. 라고 하진 않았지만 그녀가 내게 주었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엉뚱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딱 들어봐도 트럼프의 노벨상 욕심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기 때문에 그걸로도 나는 만족한다 라고 태연한 척 말했지만 결국엔 수백만 명 구한 자신에게 상을 줬어야 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재밌는 건 푸틴의 한마디입니다. 푸틴은 노벨위원회가 평화를 위해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상을 준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건 노벨 평화상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라며 이번 노벨상이 마차도가 아닌 트럼프에게 갔어야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매우 정치적인 발언이죠. 이번 수상자인 마차도는 푸틴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베네수엘라 대통령인 마두로의 정적이죠. 그래서 푸틴이 마차도는 싫다라는 겁니다. 마두로. 지난 5월 러시아의 전승절 열병식에도 참석한 인물입니다. 이 정도면 절친이죠. 이 발언이 단순히 마두로를 의식해서 한 발언이었겠느냐.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트럼프의 수상을 지지하는 그런 정치적인 발언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푸틴은 트럼프의 중동 협상을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다. 처음부터 미국과 트럼프의 계획을 지지했다. 라고 말하며 트럼프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사우디에서 미러 회담을 가지며 많은 얘기가 오갔죠? 분위기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둘 사이에 중국이 있다는 거죠. 북중러 회담을 가지며 3자 연대를 강조하는 기로 속에서 푸틴은 미국과도 잘 지내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정상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외교 연대라고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미국과 중국은 경제 전쟁 중이죠. 지난 1차 관세 분쟁에서 미국과 중국은 상호 관세를 140%씩 때리며 힘 겨루기를 했다가 얼마 전 잠정 휴전을 맺었는데 오늘 2라운드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이 히토류와 그와 관련한 기술과 설비의 수출을 통제하겠다라고 하자 트럼프가 기존 50%의 상호 관세에 추가적으로 100%의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라고 맞대응을 한 거죠. 트럼프는 이번 100% 추가 관세를 중국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시작은 미국의 반도체, AI 기술 수출을 통제한 트럼프에 기인한 거죠. 그리고 뒤늦게 그에 맞대응한 게 중국의 히토리 통제입니다. 온전히 그렇다라고 볼 수 없겠지만 그 시작은 미국이 먼저라는 거죠. 자, 히토리는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원료입니다. 전 세계 생산량의 70%가 중국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분쟁이 붙었으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나라의 전략 산업인 반도체 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이 되고 있죠.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은 단순히 양국의 힘 겨루기가 아닙니다. 세계 경제 질서의 패권을 놓고 벌이는 살벌한 전쟁이죠.
미국은 단순히 관세를 놓고 싸우지만 중국은 원자재를 놓고 자신들을 따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은 둘 사이에서 열심히 저울질하며 간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국은 그야말로 하얗고 한가운데서 치열하게 살 국리를 모색해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는 에이펙이 그 중요한 회담 자리가 되기를 희망하는 바인데 트럼프가 중국과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라고 불참 가능성을 보인 가운데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런 우리의 전통적인 외교 공식이 흔들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안보에 있어서는 북중러 대 한미일, 경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를 봐야 하는 이런 매우 예민한 상황이죠. 어떻게 어디로 불똥이 튈지 정말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부에서의 단결이 매우 중요한 시기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협중 시위나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정부의 힘을 모아줘도 모자랄 마당에. 자, 이번 에이펙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우리가 세계 평화에 피스메이커를 해줘야 우리도 평화롭다. 그래서 내부에서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단결해야 된다.